강아지별의 강아지들에게 소설 읽어주기. 톨스토이 악마 두 번째 편입니다. 피터야 웬디야 두 번째 이야기 계속할게.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별개였다. 스스로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떤 여자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어디서 만나지? 그렇다면 누군가를 통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다가 갈증이 나서 산지기 집에 물을 마시러 들르게 되었다. 산지기는 예전에 아버지가 사냥을 갈 때 항상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었다. 예브게니 이바노비치는 산지기와 더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지기는 젊었을 때 사냥 다니던 이야기며 사냥감으로 잔치 벌이던 얘기들을 주섬주섬 풀어놓았다. 순간 예브게니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여기야. 이 집이나 인근 숲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군. 그래. 하지만 늙은 산지기 다니라가 그 일에 순순히 협조해 줄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내 제안에 펄쩍 뛸지도 몰라. 그럼 괜히 체면만 구기는 셈인데, 하지만 또 모르지. 선뜻 동의할지도. 그런 생각을 하며 다니라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때 마침 다니라는 자신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의 사냥터 근처에 있는 잡부의 아내 집에 들렀을 때 프리아치니코프에게 여자를 데려다 준 이야기를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다. 듣다 보니 가능할 것 같은데? 예브게니는 생각했다. 전국에서 편히 쉬고 계신 주인님 선친께선 한 번도 그런 어리석고 우둔한 짓거리에 한눈을 파신 적이 없으셨답니다. 틀렸군.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게 좋겠어. 한 발 물러섰지만 예브게니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떠보느라 슬쩍 말을 꺼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자네는 그런 좋지 못한 일에 끼어들게 되었나? 그게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여자도 좋아했고 표트르 자하리치도 만족했는데쇼. 만족이었지요. 덕분에 저도 일룩을 챙겼는걸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해골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차나 포도주를 드시지요. 그래, 한번 말해보는 거야. 생각을 바꾼 예브게니는 즉시 실행에 옮길 채비를 차렸다. 그런데 다니라, 그거 아나? 막상 말문을 떼고 나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짐작할지 모르겠지만 다니라, 난 몹시 고통스럽다네. 늙은 다니라가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어쨌거나 난 수도사가 아니잖나? 게다가 습관이 돼서 말이야. 말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비록 어리석기 짝이 없었지만 홀가분하기까지 했다. 다니라가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합죠. 어떤 여자를 원하시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에이, 나야 뭐 어떤 여자든 상관없네. 하긴 이왕이면 밉상이 아니고 건강하면 좋겠지. 알아들었습니다요. 다니라가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반색을 했다. 옳지, 아주 적당한 여자가 있었지요. 그러자 오히려 예브게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주 괜찮은 여자예요. 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는데 말입시오. 아주 괜찮은 여자예요. 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는데 말입시오. 다니라가 목소리를 낮춰 소곤거렸다. 아직 그 남편은 여자 손도 못 잡아봤을 겁니다. 그러니 주인님은 값을 치르고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되는 거지요. 예브게니는 수치심 때문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아니, 안 되지. 유부녀는 진짜 필요 없네. 난 반대야. 뭘 반대한다는 말이지? 반대라고. 내가 원하는 건 그저 건강하고 뭐랄까 번거롭지 않은 사람이라야 해. 가령 남편이 군인이라서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체파니다를 주인님께 대령시키겠습니다. 그 여자 남편은 도해지에 나가 있으니까 군인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여자는 아주 깔끔하고 그만입니다요. 주인님도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여자한테는 제가 일러두겠습니다.
주인님이 그쪽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여자들어 아무래도 좋네. 그러면 언제가 좋을까? 원하신다면 당장 내일도 괜찮습니다요. 지금 제가 담배 좀 갖고 슬쩍 들러보지요. 주인님은 내일 점심시간에 이리로 오시든가 채소밭 근처의 통나무 목욕탕으로 오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점심 먹고 나면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거든요. 알았네.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부개니는 내내 야릇한 흥분에 휩싸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생긴 여자일까? 너무 못생겼으면 곤란한데? 아니야, 예쁠 거야. 근데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지? 뭘 어떻게 한다? 연신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동안 눈여겨봐두었던 마을 여자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았다. 하루 종일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음 날 정오가 되자 약속대로 산지기의 집으로 갔다. 단이라는 문 앞에 선 채 말없이 숲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부개니는 심장께로 뜨거운 피가 몰리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채소밭 근처로 다가갔다. 아무도 없었다. 이번에는 목욕탕으로 쓰는 통나무 오두막으로 가보았다. 역시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텅 빈 목욕탕을 들여다보고 돌아서는데 문득 어디선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그녀가 작은 골짜기 건너 우거진 숲에 서 있었다. 예부개니는 골짜기 너머로 몸을 내던지다시피 달려갔다. 골짜기 여기저기에 쐐기풀이 많았다. 쐐기풀에 찔리고 코안경이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고 반대편 기슭의 작은 언덕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수놓인 흰 앞치마를 두르고 젓갈색 윗도리에 주황색 머리수건을 쓴 그녀는 맨발에 신선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닌 채 부끄러운 듯 미소 짓고 서 있었다. 저쪽에 작은 오솔길이 있어서 그리로 돌아왔어요. 한참 기다렸어요. 그는 여자에게로 다가가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슬쩍 몸을 만져보았다. 15분 후 그들은 헤어졌고 예부개니는 관목숲에 떨어져 있던 코안경을 찾아 쓰고는 다니라의 집에 들렀다. 만족했느냐는 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1루브를 준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물론 대만족이었다. 수치심도 처음에 잠깐, 나중에는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좋았다. 일도 잘 풀려나갔고 이제는 모든 것이 쉽고 안정되고 원기왕성한 젊은이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그저 깔끔하고 싱그럽고 멍청하지 않고 평범하면서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는 정도였다. 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일까? 단이라 말로는 페치니코프의 아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페치니코프지? 마을에 페치니코프 성을 가진 집이 두 집이나 되니 말이야. 어쩌면 미하일 노인의 며느리일지도 몰라. 맞아, 틀림없어. 그 집 아들이 모스크바에 나가 지낸다고 하지 않았던가? 언제 한번 다니라에게 물어봐야지.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육체적 욕망을 해결하고 나니 시골 생활의 불편함, 강요된 절제도 견딜만 해졌다. 예부개니의 생각은 속박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워졌고 더 이상 짜증날 일도 없어진 만큼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편안하게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부개니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서 종종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농장 경영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뿐더러 종국에 가서는 영지를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가장 괴롭혔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미처 해결하기도 전에 새로운 두통거리가 생겨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 무렵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부채가 여기저기서 새로 나타났다. 미루어 짐작컨대 아버지는 말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쓴 듯했다. 지난 5월경 고향에 돌아와 정착할 때만 해도 그는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한여름날 미망인
에시포바 부인이 보낸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1만 2천 루블의 빚이 있다는 뜻밖의 내용이었다. 약속 어음이 아니라 그저 돈을 주고받았다는 영수증에 불과해서 변호사 말로는 다분히 논박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브게니는 서류상의 문제를 핑계로 아버지의 부채 상환을 모른 척 거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선 실제로 그런 빚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어머니, 에시포바 칼라리아 블라디미르 로브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평소대로 어머니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물었다. 에시포바 부인? 알지. 예전에 네 할아버지께서 공부를 시키고 보살펴 주었던 부인이란다. 그런데 그건 왜 묻니? 예브게니는 어머니에게 편지의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저런 세상에 놀라운 일이구나. 그 여자는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다니? 너희 아버지께서 그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럼 에시포바 부인 말대로 빚을 갚아야 할까요? 네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빚은 없단다. 너희 아버지께서 인정 많고 마음 약해서 한정없이 남을 돕다 보니 그렇군요.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이걸 빌린다고 생각하고 받아 썼던 것 같아요. 아휴, 내가 뭐라고 말할 순 없다만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 네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예브게니가 보기에 어머니 마리아 파블로브나 부인도 빚을 지게 된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것 같았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이 돈을 갚아야 할 것 같군요. 내일 제가 직접 에시포바 부인을 만나서 지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해 봐야겠어요. 저런 가여워서 어쩐다니. 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해보렴. 그래야 네가 한숨 돌릴 게 아니냐? 아들의 자신만만한 결정을 들은 마리아 파블로브나 부인은 그제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듯 홀가분하게 말했다. 사실 예브게니는 함께 사는 어머니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특히 힘들어했다. 고생이라곤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습관에 젖어 아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금방이라도 돈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지금 그나마 남은 재산을 다 팔고 아들이 겨우 벌어들이는 2천 루블의 돈으로 생활해야 할 처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더구나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생활 규모를 줄이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어째서 아들이 그렇게 소소한 돈에 신경을 쓰고 정원사들과 마부들, 하녀들에게 지출하는 월급과 심지어 식비까지 일일이 따지고 드는지 영문을 몰라 했다. 뿐만 아니라 대개의 미망인들이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해 공경심을 품듯이 그녀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 생전에 갖고 있던 서운한 감정과 달리 관대해져서 남편이 저질렀던 잘못은 다 덮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 예브게니는 2명의 정원사를 데리고 직접 정원과 온실을 가꾸고 2명의 마부만 데리고 어떻게든 마구간 일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늙은 요리사가 차린 식탁에서 아무 불평 없이 먹고 정원 오솔길이 말끔하게 쓸려 있지 않아도 하인 대신 어린 소년을 심부름꾼으로 쓰는 것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해 최대한 희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신의 계획에 커다란 차질과 타격을 줄지도 모르는 거액의 부채를 새로 떠맡게 되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도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그저 예브게니의 고결하고 고상한 성품을 또 한 번 드러내주는 가벼운 사건 정도로 여겼다. 사실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다 까닭이 있었다. 자신의 아들 정도라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돈 많고 가문 좋은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예브게니 정도의 청년이라면 장래가 보장된 호화로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마땅히 딸을 줄 만한 네로라 하는 집안을 10군데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빨리 혼인이 성사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피터야, 웬디야, 2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
우리 오늘 잘 자자. 코 자자. 안녕, 굿나잇, 내일 봐. 사랑해.